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해서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리서치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한 860포인트였었는데요. 외환위기 때 한 280까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신입사원 때 봤고, 또 이제 재작년에 또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 봤었는데요. 아무튼 뭐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을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요즘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종합주가지수로 보면은 뭐 작년도 시장이 어려웠고 대략 한 2,500포인트 정도가 상당히 좀 이제 올라가는데 좀 버거운 그런 그 고점 정도로 작용을 하는데 뭐 지금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이제 뭐 한 2,500 정도 5월 중순 하고 있는데요. 처음 2,000포인트 간 게 2007년입니다. 또 10년 전인 한 2013년 경에도 종합주가 지수가 2,000 넘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짧게 봐도 작년 가을 이후로 2,500을 못 넘는 박스권이지만 장기적으로 봐도 우리 증시가 좀 종합주가 지수는 잘 못 오르는 그런 어떤 장기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제 코스피의 연율화 수익률을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배당을 뺀 거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 증시는 저는 뭐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늘 잘 벌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당위적으로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증시의 장기 성과는 조금 뭐 굉장히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을 좀 여쭙고 싶은데, 뭐 앞으로 한 번 더 뭐 증시가 폭락하거나, 네. 아니면 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서 큰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뭐 미래가 또 낙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그런 일은 시장에 늘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쪽집게처럼 맞추기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저 역시도 뭐 그런 것들을 잘 뭐 그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통찰이 없다는 거 뭐 제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제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올해 경기는 좀 지금까지로 봐도 안 좋고 뭐 한국 경기인데요. 또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기는 꽤 기록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전망치는 한 1.3%, 뭐 이제 우리 그 공무원들이나 그 공공기관에서 전망하는 것도 이제 1.5%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1% 초중반의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 굉장히 뭐 한 60여 년 동안의 성장률로 치면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니까 뭐 경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올 들어서 2023년 들어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도 경기나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치고는 뭐 주식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코스닥 꽤 많이 오르고 코스피도 10% 이상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가 이 정도로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4.9%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우리 증시 한 50년 사로 보면 연간으로는 4번째로 큰 하락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어지간히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그 주가의 급락 속에 많이 녹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저점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더 밀린다. 작년 9월에 봤던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는 뭐 경기가 나쁠 거다 이런 요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신용 위험이 생기는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뭔가 금융시장에서 뭔가 큰 그 사단이 발생을 하고
큰 금융기관 한두 개가 휘청거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안 도는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제 생각엔 작년 9월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방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음들 뭐 이런 것들이 예컨대 이제 뭐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경제 구조가 뭐 아주 탄탄해서가 아니라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늘 그 금리가 낮을 때 부주의하게 돈을 빌려서 뭔가 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위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많은 나라들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니까 지금의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심각한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이 경색이 되는 신용위기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뭐 구조가 좋다기보다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시킨 후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전 세계 관료들과 중앙은행들이 너무도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본주의에서 잘못한 경제 주체는 파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럼으로써 저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활력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사람 책임지고 또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근데 리먼 파산 이후에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생각보다 주가의 저점이 그렇게 과거보다 깊지 않아요. 낮지 않다. 예, 낮지 않아요. 조정폭이 좀 작다는 건데요. 이번에 물론 이제 2021년 저점에서부터 작년 고점에서부터 3,300이었죠. 작년 9월에 2,15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한 30% 정도 밀렸으니까 뭐 이 기간 동안에 주식 들고 계셨던 분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과거에 우리 증시는 베어마켓이 한번 나타나면 기본이 코스피 하락률이 50%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다 일종의 그런 신용위기가 있었어요. 2008년도는 미국에서 불난 게 한국으로 전염이 되면서 글로벌한 신용위기가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2003년도에 코스피가 또 50% 밀릴 때는 카드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전 국민이 뭐 카드를 긋다가 집단적인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나타나면서 한국에서 제일 큰 카드회사 휘청휘청 걸리고 그 대주주인 은행이 휘청휘청 거리고 이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반토막이 났고요. 뭐 그 직전에는 대우그룹, 우리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 같은 데가 또 대재벌이 휘청휘청 하면서 늘 신용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2008년 이후의 자본주의는 이런 신용 위험을 좀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저점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낮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종의 신용위기라고 하는 게 구조조정의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부실한 경제 주체들은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고 매우 냉혹한 얘기지만 그런 부실한 경제 주체들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 파도가 멀쩡한 경제 주체들도 휩쓸려가고 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신용위험과 구조조정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인데요. 그게 봉쇄가 되다 보니까 주가의 저점은 과거보다 높아지는데 덜 떨어지는데 고점도 잘 안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도 올해로 작년 가을 이후 보더라도 박스권인데 크게 보면 2011년 이후도 박스권이었죠. 네. 뭐 그렇게 2011년으로 십수년 동안 주가를 보면 주식이 좋았던 건 2011년, 2017년, 2020년 말고는 없어요.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뭔가 좀 저점은 너무 주식을 싸게 살라 그러면 그런 기회가 안 오는데 위에도 막혀 있는 저는 그런 흐름 아닌가. 짧게도 길게도 그런 범주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좀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투자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10여 년 전에 그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이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쓰면서 이 인류 역사를 길게 보면
불평등이 확산이 되는 거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증가율보다 자산소득 증가율이 높으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맞는 말 같은데요. 뭐 어느 측면에선 맞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소득의 증가율이 그 근로소득의 증가율보다 높다라는 실증 연구도 있고 제가 뭐 10년 동안 주식이 별로 재미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 다른 영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실물 경제 활동이 뭐 뜨겁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듯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체로 힘들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투자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2020년, 2021년에 소위 동학개미 투자 붐이 일었고 확률적으로 그때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주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투자 안 하면은 내가 뒤처진다라고 하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회자됐다 그러면 지금은 무주식 이상 발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시 제가 피케티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전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제 일단은 결과적으로 저는 투자가 어떤 특정한 왕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혹시 뭐 단기 투자건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 사서 그 손해 보는 것보다 뭐 부실한 종목을 사서 돈을 버는 게 저는 좋은 투자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것이 확률 높은 투자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제 부실한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게 이제 확률 높은 투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좀 뭐 돈 버는 거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방식은 저는 모멘텀 투자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멘텀 투자자는 지금 올라가는 주식을 쫓아다니는 것이고요.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잘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요즘은 그렇게 썩 명예로운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사서 기다리는 투자. 근데 최근에 핫한 종목을 쫓아다니는 건 저는 이제 그것이 꼭 가치 투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 근데 사자마자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뭐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닌데 다만 저는 그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은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알의 여부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적정 가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그런 투자는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일단은 누군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이 그 자산을 끌어올려서 내가 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모멘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서서 이제 부자들이 자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년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뭐 제가 증권회사 다니니까 저희 회사에 돈 많으신 고객들 이렇게 만나면은 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죠. 네. 평가손해 절대 금액은 크겠지만 뭐 그들은 주식에 투자한 게 그들 자산의 전부가 아니니까 여유가 좀 있으세요. 떨어지면 뭐 더 사면 되지. 뭐 저는 부자가 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는 거고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합니다마는 너무 시세를 쫓아다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웅달님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돌아왔는데요. 저는 뭐 투자에 뭐 어느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좀 시간을 기다리는 게 뭐 투자에는 확실히 보장이라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높은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올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굉장히 뜨거운 근데 저는 시장에서 그런 일들은 늘 벌어진다고 봐요.
7, 8년 전에는 화장품 주식이 그런 인기를 끌었었고 또 3, 4년에 한 번씩은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좀 그런 시장에 이제 기대를 모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좀 시장에 에너지가 있는 걸 잘 쫓아다니는 하나의 방식이 있고 아니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제가 애초에 우리 시장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장기 성과가 코스피로 놓고 보면 2%. 예, 너무 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2년 반이나 3년에 한 번씩은 또 기회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라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은 좀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만한 뭐 이것이 정답이다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따분하지만 뭐 싼 주식들 우리 뭐 통신 주식도 굉장히 규제 리스크도 크고 뭐 장기간 재미없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주식들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굉장히 또 기본적으로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괜찮은 리턴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뭐 단기냐 장기냐 투자하기 좋은 때는 없어요. 늘 위험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저평가된 주식을 볼 수 있는 통찰과 또 내가 계산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실은 뭐 우리가 주식의 바닥을 한다는 것도 오만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좀 싸 보이는 주식들이 지금 아주 뭐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진 않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꽤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지금 산다면 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켜본다. 물론 보장은 없지만 그 정도가 네. 저는 한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의 기간도 한 3년 기다렸을 때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저는 잘못된 판단의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래요. 예. 물론 우리가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꼭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지적인 통찰과 또 상식을 가지고 저평가된 주식을 샀을 때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아무리 지루한 주식을 샀더라도 그런 좀 그 차익 실현할 기회는 확률적으로 좀 왔던 것 같습니다. 뭐 훨씬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기대 수익률은 한 네. 3년 보면은 네. 그런 것도 있나요? 어느 정도는 최소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쉽진 않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 한 귀퉁이에서는 늘 두세 배 대박 나는 흐름은 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고를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 본 건 쉽진 않은 거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 평균치는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라 그러면 이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명목 성장률에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이걸 반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이제 뭐 한 2%가 된 것 같고, 명목 성장률이니까 여기다 또 이제 물가를 더하게 되면 이제 뭐 제 생각엔 우리나라의 이제 장기 물가는 뭐 2.5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5 정도가 되고 또 여기에 약간의 배당,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한 1.5%에서 2%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6에서 6.5% 정도가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 말씀을 듣고 에게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지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을 빼고 안타 치려고 하다 보면 홈런도 나오고 하는 거지.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 그것 자체가 조금 조급증이고요. 저는 뭐 조급증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네. 지금은 뭐 현금과 주식 투자 두 개를 놓고 왔을 때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한 3년 정도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력에 따라서 뭐 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코카콜라 사서 20년 넘게 들고 있고 그런데
뭐 장기 투자가 왜 답이겠어요? 왜 주식을 사서 바로 오르면 좋지만 저는 뭐 가치 투자가 참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주식을 사게 되면 늘 이제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시장에서 평가받는 성적표가 만약에 그때그때 그것이 늘 정답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 혹은 틀렸다 이런 조울증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저의 개념은 아니고요. 워렌 버핏과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미스터 마켓 시장은 참 이상해. 동일한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조증처럼 달아오르고 어떨 때는 우울증처럼 침울한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우울증일 때는 기업이 가진 그 가치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 시장이 조증일 때는 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비합리적이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이 늘 합리적이진 않다. 어떨 때는 너무 뜨겁고요. 어떨 때는 너무 좀 지루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이 주식이 6,000원밖에 안 한다라 그러면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10,000원이란 판단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그 논리 구조에서는 10,000원이 적정 가치인 주식을 6,000원에 살 수가 있는데 이 6,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의 적정 가치가 10,000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주식의 가치를 못 알아주니까 지금 6,000원이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줘야 이게 10,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아주는 거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약간의 장기 투자. 장기 투자가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싸게 사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현금과 주식의 비율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의 범주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개별 종목은 다 다르지만 뭐 한 2,400 정도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주식이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냥 뭐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주식이 뭐 예를 들면 작년 9월처럼 뭐 2,150까지 밀리고 이럴 때는 뭐 시장을 사거나 개별 종목을 사거나 많이 싼 영역인 것 같고 뭐 아래 위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이나 15% 정도가 주식이 싸냐 비싸냐 판단하는 약간의 제가 생각하는 개념적 틀은 그 정도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그 아까 이제 저평가된 뭐 주식이나 섹터를 보고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두고 보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보실 때 좀 저평가된 섹터나 주식 같은 게 좀 보이시나요? 제약 같은 경우도 조금 싸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는 2년 반 3년 하기에는 좀 길긴 한데 반도체 주식들도 뭐 지금의 가격이 뭐 우리가 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 가지고 뭐 삼성전자는 거의 이 국민 주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주주도 많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듯한데요. 인기를 잃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의 역사를 보면 네. 그 주식이 원래 그런 주식입니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그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워낙 진폭이 심하고 뭐 제가 뭐 가치 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좀 어려운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그 돈을 뭐 좀 사내 유보해서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이런 게 좀 안정적인 주식인데 이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주식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 벌면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고사양의 반도체 칩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 단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기업 어닝이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뭐 어떤 기업이나 이 수익성은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는 이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수십 년 만에 흑자 이렇게 얘기하다 적자로 반전이 됩니다. 우리가 1분기 때 SK 하이닉스 같은 건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클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 9만 전자에서 뭐 5만 전자, 6만 전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흐름이 늘 나타나는 주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긴 거지. 그 사이클이 불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 주식은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할 때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돈을 벌어서 투자해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투자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그 새로운 칩의 그 양상과 공급의 증가, 그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가 예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형편이 좋을 때 하거든요. 네. 또 돈을 벌어놓은 게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늘린다고 할 땐 대부분은 그 업종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약점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주식은 우리가 뭐 빅사이클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요와 관련된 측면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수요보다 공급의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 그럴 때가 그 주식은 뭔가 미래의 수익성 악화를 예비하는 시그널인 경우가 많고 이 그 투자 확대의 그 정반대에 있는 게 감산입니다. 더 이상 못 이긴 기업이 감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 회복의 이 단초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 가장 그 밝아 보일 때 그런 행동을 하고요. 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지간히 어렵지 않으면 감산을 안 하거든요. 네. 반도체는 물량대기 장사인데 그런 거라 그러면은 오히려 강력한 바닥의 신호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반도체 주가는 이것이 통상적인 사이클을 따른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네. 그 저점을 높여가면서 네. 좀 오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막 미래의 성장성에 있어서 네. 그 포화 옛날보다는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다.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삼성전자가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저는 그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잘하는 거는 늘 필요하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아주 정교한 물량대기 장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고 또 불황의 그 바닥은 깊은 건데 그 비즈니스의 본질이 바뀐 것 같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이클에선 전 또 뭐 돈을 많이 또 벌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사이클의 업앤다운이 심한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저는 이제 과점화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과점화돼서도 넘버 투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분기 적자가 날 정도로 업황의 부침이 심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뭐 열 몇 개 경쟁하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금 한 뭐 3개, 4개로 재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비즈니스가 한편으로는 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돈을 벌 때 화끈하게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이 저는 바뀌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막 90% 이상 영업이 감소했다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 지금 웅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도 삼성전자를 보면서 사실은 그때 우리 삼성전자의 이 그 핸드셋과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애플과 경쟁하면 이 애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삼성전자는 또 뭐 하드웨어만 좋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저는 하드웨어를 삼성전자처럼 잘 만드는 기업도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삼성전자가 가진 장점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우리나라 거대 반도체 업체에 대한 비관론, 또 이익의 급감, 또 주가의 그난 40-50% 조정, 이런 과정들이 늘 한 4-5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뭐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감산할 즈음에 사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애초에 주식을 2020년, 2021년도 이 그 동학 개미 붐이 있을 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아마 뭐 제 주변에도 지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야, 한국이란 나라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자기 잘할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야 자체가 굉장히 장기 투자거든요. 삼성전자는 가벼운 주식처럼 내가 사자마자 50% 나고 100% 나는 주식이 아니고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지만 업황이 개선될 때마다 저점이 높아졌던. 그리고 제가 한 3년 정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야말로 그런 정도 주기로 투자를 해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진 게 한 1년 반, 2년 됐으니까 네. 한 1년 더 있어야 되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너무 지쳐서 힘드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너무 뻔한 얘기고 또 너무 진부하게 들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저런 많은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예전에 코인도 뭐 그랬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두 번 그런 모멘텀 투자를 했을 때 한두 번 돈을 벌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걸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저는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런 식의 2년 반, 3년의 투자가 또 이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투자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확률 높은, 승률 높은 걸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 아마 이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걸로 나의 투자가 과연 그 성과가 있었냐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이 우리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기관 투자가를 포함해서요. 한 90% 정도는 모멘텀 투자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치 투자의 범주에 속하는 분들은 10% 미만일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뭐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 찰리 먼거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어떻게 보면 뭐 소울 프렌드죠. 네. 영혼의 단짝인 찰리 먼거 같은 사람은 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게 지식이나 정보, 지적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질이나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기질이나 태도 안에 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뭐 어떤 흐름이 나타날 때 저건 내가 모르는 영역은 안 하고 그러니까 투자란 게 꼭 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뭘 안 하는 것도 투자라고 봐요. 조급증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이 조급증을 가지고 했던 거는 과거에도 늘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다음에 못 이기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한 2년 전에는 벼락거지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게 기회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 주식으로만 따지면요. 코로나 직후에 1,400에서 3,300까지 갔던 장이 사상 전례가 없었던 강세장 아닙니다. 80년대 이후로 우리 증시는 코로나 직후의 강세장을 포함해서 8차례 정도가 아주 강력한 강세장이 있었는데 코로나 직후의 강세장은 8차례 강세장 중에서 6번째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 전례가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투자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버스와 같아서 지나가면 또 오는 것이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비슷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보통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리저리 잘 움직이는 주식들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깊게 숙고를 해서 내가 잘 아는 주식을 사서 기다려서 한국의 경우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기다리는 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승률이 높은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네. 또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데 너무나도 핫했던 2차 전지도 여쭙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와 쌍벽을 네. 차세대에 또 반도체를 넘어설 산업으로 2차 전지 산업을 언급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2차 전지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제 높은 성장주인데 네.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이제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 제가 화장품도 말씀드렸고 바이오도 말씀드렸고 또 20년 전에 닷컴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10년 전쯤에 태양광도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정말 숫자가 나오지 않고 네. 정말 주가를 설명하는 게 기대감이 다인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컨셉 스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년 전에 닷컴 주식들 매출도 발생 안 해요. 근데 미래의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이 기업이 그 세상의 주역이 될 거다라는 기대. 그리고 컨셉만 있는 거네요. 컨셉이죠. 네. 그리고 바이오 주식들. 바이오 주식이 뜰 때마다 매출도 발생 안 하지만 기술이 좋아.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성장주가 있죠. 화장품 주식이 그랬고요. 지금의 2차 전지 관련 주식도 저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주식인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하는 거는 먼 미래에 좋아질 것까지도 주가가 많이 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좀 테슬라라고 하는 건 위대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경쟁의 구도 이런 것들이 테슬라는 아주 좋은 기업이지만은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틀려서가 아니고요. 닷컴 버블 때는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서 손편지 안 쓰고 이메일 쓰고 또 인터넷에서 쇼핑도 하고 음악도 듣는 세상 꿈꾸고 그 주식을 샀는데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이 열리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은 굉장히 다이내믹스가 있었죠. 20년 전 닷컴 버블 때 인터넷 세계의 생태계의 넘버원은 야후였습니다. 엠파스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글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반론으로서 좀 이제 비싼 주식을 살 때는 주가의 플럭추에이션도 굉장히 심하고 특히 저는 비싼 주식을 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기대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기대감의 유지 같아요. 네.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이 컨셉 스탁이 됐건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성장주가 됐건 다수가 어떤 성장에 대한 개념을 내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계속 높아집니다. 이것이 30배 하다 50배 하다 70배가 되더라도 그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은 밸류에이션 계속 리레이팅이 되는데 근데 성장주가 어떤 기대가 꺾이면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네. 그럼 밸류에이션이 싸져요. 근데 그때 주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꺾인다면. 한번 꺾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PER이 70배 하던 주식이 한 35배가 됐다. 반토막이 나면 수익 추정치 그대로라 그러면 70배보다 한 35배가 싸긴 합니다만은 35배도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아직 이게 완전히 꺾인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에 화장품 주식이 꺾일 때 패턴을 보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그 한 분기의 시장의 기대치를 기업의 실적 실제 실적이 미스를 하고 한 두 분기 정도 미스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성장에 대한 사람들이 갖는 믿음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는 이것도 아주 장기로 늘려놓고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싸졌을 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이 숫자가 됐건 컨셉이 됐건 그 이대가 유지될 때는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는데 그 기대가 꺾였을 때는 싸지더라도 주가는 좀 회복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는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주는 잘 모르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도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증거의 틀은 아닌 것 같아요. 70배 하던 게 50배 됐다고 싸다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보면 성장주 투자에 맞는 조언은 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 섹터마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퍼가 넘어가면
일단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시죠? 그런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소위 팡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그 성장 주식들은 PER이 아마존은 지금도 70배이고요. 네. 그런 거니까 그거는 게임의 규칙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가치 투자의 개념과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내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여도 이게 장기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런 절대적 인계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안전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성장주를 트레이딩하건 장기 투자라건 간에 그거는 그 기준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기업 성장주들의 기업 실적을 기울기가 실적 발표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가파르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더 비싸지는데 이제 그게 한번 꺾이게 되면은 싸더라도 반등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성장주 주가를 패턴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가 조금 내러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살려고 하는 분들의 네. 근거로서 작용하는 그 내러티브가 강력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는데 네. 반도체는 물론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가 또 있긴 하지만 네. 디램 쪽에서는 이제 올 때까지 왔고 이미 세계 1위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네. 그걸 2차 전지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것이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글로벌 경쟁을 하는 비즈니스인데 또 피어 그룹 간의 비교도 좀 있고 그런 거라 그러면은 우리의 필요라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하듯이 2차 전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반도체가 어려우니까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는 반도체 무관하게 그 산업의 성장성과 앞으로의 수익 전망을 갖고 논의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주 큰 덩치가 크고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혹시 과거에 그 화장품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차세대 동력이고. 그러기에는 좀 좁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인들에게 먹힐 때였거든요. 그래서 10억 인구가 바르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스토리는 있었었죠. 근데 이제 물론 산업의 규모는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는 화장품은 좀 규모는 좀 작은 비즈니스였죠. 네. 근데 이제 주식의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오르면 또 빠지고 네. 바로 오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다. 그럼요. 또 이게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은 이게 꼭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마존은 닷컴 버블 때도 넘버원이었고 네. 닷컴 버블 이후에도 지금 넘버원이었죠. 근데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이 성장주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의 내재가 된 거는 우리는 지나간 과거보다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래는 돼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가치 투자가 됐건 뭘 됐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는 당장 검증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서 이 파브라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주식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인데 나는 따분한 비즈니스를 가진 산업만 산다. 이를테면은 성장성이 높은 비즈니스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측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좋은 비즈니스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으니까 미래의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 기대가 얼마만큼 합당하게 반영이 됐는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투자라는 게 공학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따분한 비즈니스만 하는 건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 투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많이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꺾일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과 최근에 거론되는 성장주를 20년 전에 아마존과 지금의 2차 전지를 비교하는 건 좀 온당치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존은 이익을 못 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뭐 아마존이라고 하는 게 혁신 기업이었고, 근데 닷컴 버블 때 한 110불까지 갔던 주가가 그 버블이 꺼지니까 9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9불 됐던 게 다시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지금의 위너가 됐기 때문에 또 그 긴 시간 동안을 투자했던 펀드를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부침도 다 겪고 와. 상장 전부 때 투자를 했고 이런 굉장히 유망한 스코틀랜드의 펀드를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철학에 반영이 되는 건데 110에서 9불도 견딘 거예요. 견딘 거죠. 와. 비상장 때부터. 대단하네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그때의 아마존은 일종의 컨셉 스탁에 가까웠다고 봐요. 뭐 매출은 발생했지만 이익을 낸 지는 그보다 시간 많이 지나서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최근 거론되는 뭐 2차 전지 그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투영이 된 주식은 진폭이 되게 클 수 있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아주 짜릿한 단기 급등은 저는 뭐 투자라는 게 뭐 정답은 없는데 대부분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요. 올라갈 때 그런 짜릿한 급등은 또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골이 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가 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주식은 좀 성장성이나 미래가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한 몇 년 정도를 그러면 땡겨오면 어느 정도는 예측 범위 안에 들어왔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년은 너무 먼 것 같고. 10년은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네. 실제로 어떤 성장주들이 10년 정도 가치를 그 밸류에이션 보고서를 보면 뭐 한 5, 6년 정도 가치를 땡겨서 밸류에이션 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그렇죠. 이제 PER이 뭐 50배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래서 몇 해 전에는 2년 전에는 저는 그 경향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진 않지만 PDR이라고 하는 이게 주가와 보통은 뭐 수익가치 EPS 어닝이나 아니면 자산가치 북밸류가 들어가는데 이 주가를 꿈으로 드림으로 나누는 건데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론이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 6년 당겨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가가 표방하는 건 5, 6년 후의 가치지만 우리가 5, 6년 후가 돼야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 6년 후의 가치를 사람들이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한두 분기에 어닝의 그로스 같아요. 그게 시장의 기대치를 미스하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성장주가 디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6년 후에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지금 검증하기가 힘든 영역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오르는 성장주들이 이런 정도의 조정이 중간 조정인지 큰 파동의 조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큰 파동에 올라간 게 꺾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기업들이 먼 미래의 가치를 당겨와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지만 이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닝의 성장성이기 때문에 뭐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기마다 그 어닝을 계속 확인해 가야겠네요. 그럼요. 그것이 먼 미래 같지만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근데 그것은 한두 분기의 실적을 통해서 보통 두 분기 정도 미스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트장님,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1억 정도? 네. 1억 정도? 뭐 내가 먹고 살 돈이 있는 1억이라 그러면 저는 2, 3년 안 쳐다봐도 되고. 예, 저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에셋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뭐 싸 보이는 주식들 또 뭐 배당 수익률 한 3% 정도 되는 주식들 가지고 한번 3년을 견뎌보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딱히 업종을 정한다라기보다는 업종 불문하고 저평가된 주식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3% 배당 수익률 나오는 종목들은 꽤 됩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 게임은 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고 이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적더라도
투자의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적더라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저는 부자처럼 행동하는 투자의 본질은 결국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꼭 뭐 막 움직이는 이걸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어떤 것들이 왔을 때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도저도 아니라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2년만 3년에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장의 또 그 크래시도 뭐 3, 4년에 한 번쯤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 그 아주 적극적인 고민의 결과라면 할 게 없을 때 안 하는 것도 투자고, 뭘 꼭 해야 된다라고는 강박관념이 저는 투자를 망치는 하나의 좀 나쁜 습관이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